자, 여러분들 7번 아직 시간 좀 더 필요하신가요? 혹시 7번까지 다 푸신 분들 중에서 7번까지 중에 내가 도와줄 만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높은 확률로 6-1번 틀릴 것 같은데 6-1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6-1번의 답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신 있게 풀고 틀리는 문제라서. 맞으셨어요? 아직 안 풀었니? 너 설마 순서대로 풀고 있냐? 아니지? 답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2분의 5는 답이 아니에요. 6-1번 푸신 분들 중에서 2분의 5 쓰신 분은 틀린 게 맞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얼마죠? m 값이 2 나오죠? 두 번째, x가 2일 때 그대로 집어넣어 보신다면 m 값이 2분의 1이 나와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실 거죠. 아, 내가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m이 1이면 b가 공집합이 돼서 b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m이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 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x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7로 쓰셔야 답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항상 고려사항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원소에서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뭐까지 확인해야 한다? 공집합까지 확인해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6-1번은 같이 좀 풀었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자, 8번부터 한번 또 이어서 쭉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그 U라고 하는 게 영어를 못 써서 유니버스냐? 이냐? 유니버셜이 어떻게 되냐? 유니버스가 이거니? S이니? 한글 영어 많이 왜 이렇게 낯서니? 유니버셜 몰라 한글로 써 유니버셜 셋입니다. 네. 그냥 그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게 전체
그 집합을 아우르는 거를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고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셋이 이제 1부터 100까지라고 할 때 부분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반드시 2와 5는 원소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X가 A의 원소라고 하고 그 두 배를 했을 때 전체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면 걔도 포함이 돼야 한다. 그러면 세트 메뉴로서 생각을 해야 될 게 2가 원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2를 X에다 집어넣어서 얼마? 4, 또 8, 또 16, 32, 64까지 64에다가 다시 X에다 집어넣게 되면 128이 되니까 그거는 전체 집합 밖을 벗어나게 되죠. 요게 한 세트가 돼요. 2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만큼이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5가 들어간다면 마찬가지로 20, 40, 80이라고 하는 애도 요 안에 범위 안에 포함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2와 5를 포함하는 집합에 대한 최소 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의 원소 개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몇 개? 11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내용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했던 내용이 이제 요 8번입니다. 얼추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멱 집합이라고 해요. 그 멱살 잡을 때 멱 집합이에요. 영어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월셋이고요. 셋이고요. 멱집합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그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애의 원소가 1과 2라고 한다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애는 공집합 1, 2, 1, 2 이렇게 총 4개의 부분 집합이 생기죠.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하고요. 보통 표현할 때 P를 이용해서 라고 씁니다. 하여 A의 집합이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P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게 나중에 이 뒷부분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P라는 여기다가 쓰면 안 되잖아. 이건 지금 안 되잖아. PA라는 요 파워 함수에 대한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결국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죠? 2의 A의 원소 개수만큼이 지수제곱 들어가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고 그게 바로 PA라는 거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 양쪽에 있는 N하고 괄호를 생략해서요. 파워 함수를 요렇게 쓰기도 해요. 선생님 이거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요.
니네 내신 대비에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내년 2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하시죠. 예, 수능에선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수능에서는 한 최근 4년, 5년 동안 나온 적이 없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와요. 일단 내신 대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대학교 가셔서 혹시나 수학을 계속 더 공부하실 분들은 쓸모가 있으실 겁니다. 집합론이라던가 정수론이라던가 이런 거 배우실 때 쓸모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조건제시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나와 있는 그 X라고 하는 애가 A의 원소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하고, 그 멱집합이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어떠한 뭔가가 A의, 그러니까 P라는 그 멱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이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대표 유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은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가지고요. 그 P가 존재한다고 할 때 기억. 공집합은 멱집합의 원소입니까? 한마디로 바꿔서 생각하면 뭐라고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맞아, 틀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공집합은 멱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네, 맞죠? 모든 집합에 대해서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럼 디귿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멱집합의 원소입니까? 이거 바꿔보면 뭐라고요? 요렇게 생겨먹은 애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그럼 또 다시 베껴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의 원소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죠?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 리을. 얘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왜? 이걸 바꾸면 PA라고 하는 애의 원소 자체가 뭐가 된다고 했죠? 혹시 모르면 이거 원소날법으로 한번 다 써보실까요? 공집합과 공집합과 1과 공집합 1.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게 되냐고 물어본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겠죠. 기억이랑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리을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미음은요? 여기서 니네들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오나 봐요. 집합 연산 기호가. 자, A와 멱집합에 대한 교집합에서 공통 원소가 존재합니까? 네. 누가 존재하죠? 파이요. 그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빵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공집합 요 모양이 있고 여기서도 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얘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리하여 미음은 틀렸고요. 0이 아니라 1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야, 유제 9-1번은 이제 문제가 이뻐요. 네, 멱집합을 구하래요. 네, 화이팅. 자, 다음. 대표형 10번.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이건 너무 쉬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뭐 진부분집합의 개수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대표형 11번.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32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1, 2를 빼고 나서 선택권을 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2의 5제곱 개수만큼 즉 원소가 추가로 몇 개가 더 있다? 5개가 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해서 저 1, 2를 빼고도 5개가 존재해야 하니까 n은 얼마? 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대표형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 5 이고요. 그 B라고 하는 애가 2와 4라고 할 때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어요. 즉 여기서 세트를 나누죠. 1, 3, 5라는 세트와 2와 4라는 세트로 나누었을 때 이 세트 안에서 일단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랑 4를 아예 제외하고 생각하면 몇 개? 8개 나오죠? 2의 세제곱개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2만 하나 포함하거나 아니면 4만 하나 포함하거나 아니면 2와 4를 동시에 포함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곱하기 몇?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서 24예요. 선생님 이거 혹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요? 이거 결국엔 2의 5제곱이고요. 2랑 4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해서 적어도 들어갔으니까 우리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2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만 빼면 24개 똑같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여사건은요 니네 뒤에 나올 순열조합 부분에서 여사건 문제로 풀어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마라, 이렇게 되도록 안 쓰는 거를 쓰더라도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를 꼭 구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미적분을 선택할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지 뭐 기하를 선택하게 될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문제 혹은 일반적으로 니네 고등학교 때 선택을 2개 시키고요. 그 중에 하나를 수능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2개를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보통 미적을 선택하고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확통은 내신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확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적어도가 여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게 나와요. 그런 특이 케이스를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그 여사건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사건으로 풀지 않는 걸 연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개념 쪽을 들어갈 예정인데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제가 또 방언이 터질 예정이라 또 딴소리 하는 거 좀 좋아하니까 딴소리 좀 간단한 시간이 잠깐 나오니까 딴소리 모아가느라서 딴소리를 한다고 하자면 방금 전에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기하 중에서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 1 과정과 수 2 과정을 공부를 했을 때 수 1과 수 2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심화 과정은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기하를 선택하십시오. 이번에 올해 2024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 선택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게 확통을 선택한 거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하고 라고 했을 때 기하는 아예 표준 통계 자료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거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기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새는 지금 이과문과 통합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선택 비율이 60%가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통합교과, 통합수학이 되기 전까지에는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공계열, 인문계열로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수학에 자신이 없는 이공계열 애들을 미적분 선택하지 말고 확통 선택해서 시험 봐 라고 했기 때문에 확통에 대한 선택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공계 이과문과 가형, 나형, A형, B형 이런 게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째로 같은 시험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 또 마찬가지로 저기 학생 설명회에서 들었던 대로 이과 침공이라고 문과 침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처럼 수학을 잘하면 장땡, 심지어 수학 잘하고 과탐을 선택하고서 과학탐구 쪽을 선택을 하고서 나중에 니네들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간다고 인문계열, 사회계열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적성이 안 맞아서 재수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미적분 선택 비율이 대략 60에서 70, 65% 정도 된다고,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에서 35% 정도, 30에서 한 38% 정도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기하는 2%, 2에서 3% 정도가 기하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는 이유 자체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니네들 그 국어 영역 선택할 때 엄매 화작이라고 하나요? 엄매냐 화작이냐 하면은 둘 중에 어떤 애가 100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엄매가 더 높나? 그죠? 언론과 매체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가 4점 정도, 4점에서 5점 정도가 대략적으로 높아요. 그러면은 2점짜리 한 문제 틀렸을 때로 환산 점수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결과 나와요. 수능 결과가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오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가 예상하는 표준 점수가 144점 정도라고 하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136점 정도 된다고, 이번에는 8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8점 정도면 4점짜리 한 문제거든요. 100점 기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3점에서 4점짜리 하나를 틀렸다라고 할 때에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 받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아서 대학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하 같은 경우는 기록이 안 잡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136점 정도가 나와요. 제가 기하를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 잠시만 그 펜을 내려놓고 좀 봐, 이 자식들아. 잠깐만 얘기 좀 할게. 길게 안 할게.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는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을 갈지 인문계열을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할지 모르니 일단 미적분을 하자는 거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이공계열을 포기한다거든요. 자연과학 계열, 의학 계열, 그 이공계열을 싹 다 포기하고 그러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돼요. 인문사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영문학과, 국문학과, 프랑스어학과 하는 게 이제 인문계열이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기하를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 셋 중에 기하가 제일 쉬워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겠지만 보통은 여러분들 되게 함수를 어려워하고 그래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하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1단원, 대단원으로 3단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차 곡선, 두 번째가 벡터, 세 번째가 공간좌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2차 곡선 이거 그래프 어떻게 해요? 이거 패턴이 있어요. 그 벡터는 어떻게 해요? 벡터는 좌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좌표로 동취급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좌표는 어떻게 해요? 그 공간좌표에 기대해서 기본적인 거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간좌표 문제 한 문제? 기본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난이도 있는 문제는 2차 곡선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걸 선택했을 때 당연히 이공계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수1 과정 같은 경우에서 수1하고 수2에서 배우게 되실 내용이 뭐죠?
수1 같은 경우는 초월함수에 대해서 배우실 예정이에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신다고 한다면, 수2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뭘 배우게 되시냐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나중에 미분과 적분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배우냐면, 엄밀히 얘기하자면 수2 과정의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건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만 배워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함수가 몇 개인데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제 배우게 되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6종류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수2에서 미적분으로 배워요.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서 배우게요? 여기요. 다 공식으로 있어요. 이 공식, 이 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고, 요건 요런 공식, 요건 요런 공식, 이건 요런 공식 막. 그럼 그 푸는 순서도 그런 막 순서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요.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양 자체가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버거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공부로 하시는 분들, 유형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선택 못하는 과목이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의 단점은 양이 너무 적어요. 볼륨이 너무 작아요. 그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첫 단원 내용이 이제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배우게 되거든요. 순열과 조합 심화 과정. 그 다음에 뒤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이제 그 표준정규분 포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바꿔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 내용이에요. 볼륨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볼륨 자체는 확통이랑 기하랑 비교하게 되면은 기하가 조금 더 적은데요. 선택하는 사람이 하도 없다 보니까 변별력이 애초에 잡혀서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장점. 확률과 통계에서도요.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나오거든요. 몇 개가. 공식으로 나오는 게 지수함수가 몇 개가 나오고 로그 값도 나오고 막 이런 저런 거를 써야 되는 그런 그래프 식이 있어요. 근데 기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수상, 수하, 여러분들 수하까지 다 배우셨죠? 지금 바로 기하 배우시면 모든 내용이 이해 가능하십니다. 수원, 수투를 포기하고 기하를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도저히 안 나와서 점수를 안 나온 사람이 선택으로 점수 뽑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하 어려워요가 아니라 기하는 진짜 패턴이 너무 뻔하고 그런 몇 가지 공식들만 외워놓으면 끝나는 거라서 오히려 거기에서 선택권을 이렇게 열어두세요. 근데 단점은 기하를 가르치는 학원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기하를 배울 수 있는 학교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예비 고3 대상으로 특강이 열렸더라고요. 기하랑 확통이랑 기하가 열렸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미적분을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나중에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 이 선택은 언제 결정하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정하고 난 미적분 해야지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내에서는 뭘 진행해요? 수상, 수하를 본 다음에 수원, 수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로 선택을 2개 정도를 더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미적분 확통을 보게 된다고요. 기하를 보는 학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이거 진짜 준비하기 시작하면 2달 안에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만약에 미적분 해봤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더라. 그리고 확통을 해봤더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심한 난이도로 가니까 이건 진짜 정말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더라 라고 하면 기하 또한 선택권 안에 포함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나는 꼭 이공계열을 가야겠는데 미적분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기하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확통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애초에 문이 닫힙니다.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거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를 들어라, 예를 들면 화학을 들어라. 그러니까 물리 1에 대한 시험을 봤어야 된다, 혹은 화학 1에 대한 시험을 봤어야 된다, 또는 수학으로 따지면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택권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정말 열린문입니다. 뭘 지원하든지 간에 다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도 가능해요. 하기는. 그래서 이제 입시 전략 같은 거를 세우실 때에 그 기하를 배제하지 마시고, 안 배웠다 그래서 배제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기하 또한 선택 방향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갈지 사회계열, 그러니까 그 인문사회를 갈지 아니면은 이제 이공계열, 자연계열을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과탐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사회계열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시면 사탐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 하셔야 돼요. 어쨌든, 어차피. 일단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결과값 봤을 때, 나 수능에서 미적분도 답이 없고 확통도 답이 없는데?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하를 선택해서 오히려 다시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자, 좀 편집해야 되네. 에이, 진짜, 이게 딴소리 편집 안 하려고 했는데, 씨. 죄송합니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자, 12번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드모르간까지는 좀 진행을 할까요? (26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17번에서 18번 정도까지 진행을 할까 합니다. 17번? 네, 17번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전날이니까. 자. 다시 잠깐 83페이지 쪽을 좀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연산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한 번 다 해보셨고 2번씩 반복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바로 실전으로 저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합집합이라던가 교집합이라던가 차집합이라던가 여집합에 대하여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요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 A 합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을 지녀서 또는 이라는 뜻을 지녀서 A 집합에 만약에 A 합 B라고 하는 애를 설명한다면 그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이거나 아니면 B의 원소이다 라는 뜻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럼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했을 때 뭐라고? AND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 같은 경우에는 그 원소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를 만족해야 한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요게 좀 더 표현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X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경우에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하죠.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더 계산이 편한데, 이제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여집합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요, 여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면 뭐라는 거야? 반지가 왜 써? 반드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영역에 제한을 둬야 돼요. 전체 집합을 정의해야만 합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로 A의 여집합이다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자, 사람을 셀 거야. 이 교실 밖에 있는 사람. 그럼 이 교실 밖에 제한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이 복도 안에 있는 교실 사람 수, 아니면 진짜 정말 복도에 있는 사람만, 혹은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인지,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돼요? 전체 집합을 정의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집합에 대한 거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 원소가 반드시 전체 집합 안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A의 원소가 아니어야만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죠. 합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래 하면 두 개 동시에. 그 다음 교집합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그럼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폰 비슷하게 생긴 사이즈. 이렇게 쥐파먹은 모양. 그 다음에 여집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정의해서 그 영역 밖의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교집합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 밑에 있는 서로소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을 때 집합을 뭐로 생각해라? 그 어떠한 수의 약수로 생각을 했을 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1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떠한 두 교집합을 했을 때에 그 어떠한 두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얘가 공집합밖에 없으면, 교집합의 영역이 공집합이 된다면 A와 B는 용어도 똑같아요.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라는 거에서 저 되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소라는 단어가 뭔 표시인지 뭔지 아세요? 소. 수학적으로 소라고 나오는 게 작을 소 말고요. 그 소수라고 하는 거에 그 소수, 수 몰라 한자. 자, 이게 요건가? 어쨌든 몰라, 수. 이거는 이제 0.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소수라고 하는데, 그 소가 요 소자가 아니라 애초에 소라는 거의 뜻 자체가 원소할 때 소자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 소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는 아세요? 수학적으로? 두 개? 세 개? 근데 결국엔 다 소수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소수, 소인수분해. 결국엔 다 소가 들어가는 그 소수라는 것 자체가 그럼 뭐예요? 소수의 정의가 뭐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한자를 쓰기 싫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여드리자면, 소라는 거에 대한 한자가요, 이런 거지 같은 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길어. 자, 어쨌든 이 서로소라는 뜻은요, 진짜 이 뜻이에요. 서로 소 관계에 있는 애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모이
소가 뭐라고요? 약수가 1뿐인 거. 자기 자신 제외하면 1뿐인 거.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1뿐인 거. 즉 서로 소라는 건 결국엔 뭐 약수가 1뿐인 거. 즉 그러면 집합에서의 서로 소는 뭐다?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를 서로 소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집합과 연산의 성질과 연산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풀다 보면 좀 기억이 나는 거긴 한데 공집합을 합집합하면은 A가 되고 공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공집합이 되죠.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A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 여집합에 대한 성질 중에서요. A와 A의 여집합에 대한 합집합은 이제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가 될 거고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의 성질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차집합의 성질 중에서 연산으로 쓸 때 그 집합의 연산 기호는 결국엔 합이랑 교 그리고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마이너스 기호 같은 경우에는 변칙적인 거기 때문에 식에 집어넣기 위해서 얘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A 이고 B가 아니다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A의 A 빼기 B라고 하는 애는 A교 B의 여집합이다. 이 정도까지는 저기 있는 거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는데 그거 말고 기억해야 될 거는 뭐가 있다이?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분배법칙 성립한다. 같이는 알아요. 흡수법칙이라는 거 성립한다. 흡수법칙이 뭐게요?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야 이쪽에 있구나. 왜 휜 거 같지?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A에다가 합집합을 할 거야. 누구를? 어떤 애와의 교집합을. 그럼 뭐만 남아? 당연히 A가 남겠죠. 또는 교집합을 할 거야. 누구랑? 어떤 애와의 합집합을. 그럼 뭐만 남아요? A만 남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싹 다 뒤집어주는 거. 아, 모르니? 해야 되니? 괜찮지? 뒤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성립하는 것들 뭐뭐 성립합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B가 나와. 또는 A랑 B랑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와. 또는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와. 이런 것들을 보면 부분집합 관계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얘이면 얘이다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항상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까지 기억을 해서 문제로 변환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비슷하게 적용을 하신다면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싹 다 뒤집었을 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뭐가 돼요? 공간이 부족해. B,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애초에 영역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작은 애를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했을 때, 즉 A와 B의 여집합을 합쳐준다면 얘는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는 제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적어놨지만 여러분 이미 수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유형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얘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조금 간간히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변칙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뒤에서 아마 나오게 될 건데 그 대칭 차집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 13번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집합의 연산 넘어갈게요. 13번은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요. 자, 13번 말고 14번 서로소인 거.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서로소일 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은 맞는 말인가요? 니은이 맞는 말이 되려면 이거 지워야겠다. 니은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선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전체 유니버셜 셋을 A와 B가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리을도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근데 미음은 맞는 말이 되겠죠. 요 경우에 특정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리을은 안 돼요. 요것만 리을일 때 해당이 되고요. 아닐 때는 네 미음이 됩니다. 비읍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A에서 B를 빼봤자 A고요. A에서 A랑 교집합하면은 A죠. 거지 같은 거. 자, 대표 유형 5번. 이게 바로 흡수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유형 15번에 있는 문제의 첫 번째식. A 합 B 교 B. 뭐라고? B. A 교 B 합 A. 뭐라고? A. 그래서 결국엔 대표 유형 15번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B 교 A의 여집합. 즉 B 빼기 A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 미지수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 17번이요. 집합의 연산 법칙과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이쪽이에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거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싹 다 뒤집으시면요.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라고 기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큰 거의 여집합이랑 자기 자신을 뒤집으면 무조건 공집합 나와요. B에서 A 빼봤자 그냥 도너츠 모양 나오고요. 리을 작은 걸 뒤집어 까고 합집합하게 되면 뭐가 됐나? 전체집합 됐나? 리을 큰 걸 뒤집어 까서 합쳐봤자 빈 공간이 생긴다. 답은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인가요? 기억 디귿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17번까지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17번까지의 유제를 3번까지 다 채워주시고 뒤에 넘겨보시면 어드밴스에서 동번호에 동일한 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99%. 가끔 아닐 때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어드밴스 문제도 몇 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까? 17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총 숙제는 17번 유형까지 곱하기 5 해준 85문제 중에서 나랑 대략적으로 한 10문제 가까이 15개 이상 풀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남은 시간 한 12분, 13분 정도 되거든요. 네, 개념 한번 확인하시면서 유형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끊을게요.